우선은 여러분,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받고 있는 공소사실이 사문서 위조 혐의잖아요. 사문서 위조 혐의인데 사실 사문서 위조만 알고 계신데 이 표창장 위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공소사실이 4개나 됩니다, 여러분. 우선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그 사문서를 위조해서 그거를 어딘가 제출하거나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 서류로 제출했다. 이게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예요. 국립대니까. 그리고 업무방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거. 그러니까 서울대 의전원에 2013년에 제출하고 2014년에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핵심적인 게 사문서 위조죠. 그래서 이 동양대 총장 명의의 봉사상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무려 4개 혐의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경심 교수 최초 기소할 때 무려 14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최초 기소가 아니고 이제 추가로 기소한 거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또 추가 기소한 것들이 있어요. 14개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 무려 4개 혐의가 바로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혐의입니다. 자, 그걸 전제를 하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다는 거 우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증인신문이 중요했던 이유는 우선은 검찰이 지난해 9월 3일에 동양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동양대를 압수수색을 하고 일주일 뒤에 9월 10일에 동양대를 한 번 더 가요. 가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본체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날 압수수색 영장 없었고요. 동양대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을 불러서 임의 제출 형식을 빌어서 그걸 가져옵니다. 그 본체를 확인을 하고, 검찰이 강사 휴게실에 있는 본체를 확인을 하고, 거기 이제 모니터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뭐 이 키보드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본체만 딸랑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구석에.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보던 차에 뻥 난 겁니다. 모니터 화면이 나가버린 거예요, 전원이. 그래서 그걸 다시 이 조교가 근무하는 과 사무실로 가져와서 다른 모니터에 연결해보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다가 오늘 증언에 따르면 막판에 연결이 됐었다고 해요. 뭐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중간에 막 뻥 나고 화면이 나가고 막 이랬던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의 사인을 받아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 컴퓨터 본체 2대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가져가고 그 이후에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 검찰이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임의 제출 받아갈 당시 그 임의 제출을 한 조교와 처장이 이것을 임의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과정은 위법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이것을 가져오면 사실 압수수색하는 거는 이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저장돼 있는 디지털 파일을 압수수색하는 거잖아요. 압수하는 거잖아요. 임의 제출 받으면 임의 제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물건을 받더라도 이거는 압수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수의 효력을 갖게 된 저장 매체를 포렌식을 해서 거기서 파일을 추출해내죠. 그게 이제 증거로 제출이 되는데, 파일을 추출해내는 과정, 이 포렌식 과정에 이 정보를 소유한 사람 또는 피해 압수자의 참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추출해내는지, 그리고 검사가 그 파일에 임의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인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퓨어함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참관을 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참관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요. 자, 3번째는 그럼 이렇게 해서 파일을 추출해내면 이제 증거 목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추출해낸 증거 상세 목록을 피압수자에게 즉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때 하지 않았어요. 이 3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증언이 이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오전에는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오후에는 조교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신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그 오전에 증인신문했던 행정지원처장 정모 씨인데요. 이 정모 씨 증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이 뉴스의 제목으로 뽑혀 나온 게 뭡니까? 20년 동안 이런 표창장은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죠. 그게 제목으로 뽑혀 나왔죠,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바로 그 기사입니다. 행정지원처장이 내가 20년 동안 그런 표창장 본 적이 없어. 총장 직인이 안 들어간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직인 관리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로 직인은 찍힐 수 없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20년 동안 그런 표창장을 본 적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어떤 학과의 조교 업무라든지 이 표창장이나 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뭐 업무라든지 뭐 이런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시설, 비품 관리, 공사 이런 것만 담당을 했던 분입니다. 당시에는 2012년, 13년 즈음에는 팀장이었어요. 구매시설 팀장. 그리고 지금은 행정지원처장인데 비품관리, 시설관리 이런 것들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대학의 행정지원처장 하면 이제 교수가 보직을 맡고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분은 이제 교수는 아니고요. 교원은 아니고 교직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설관리, 비품관리 이런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관련 업무, 뭐 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업무, 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행정 조교를 해본 적도 없고, 뭐 학사 운영을 해본 적도 없고,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무 행정 업무는 전무했던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표창장에 찍혀 있는 일련 번호 이런 것들 자기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그런 표창장을 본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무슨 대단한 양 학교의 행정지원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마치 그 증언이 굉장히 유력한 증인이 증언을 한 것이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 최송해 총장 전 총장도 그렇고요. 이분의 논리도 그렇고요. 이게 정상 발급된 표창장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직인 대장에 없다. 두 번째로는 일련 번호가 다르다. 이거죠. 직인 대장에 없다. 일련 번호가 다르다. 그나마 이분이 증언을 하면서 상장 대장하고 직인 대장하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상장 대장은 2014년 이전 것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요. 지금 있는 거 그나마 2014년 이후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 딸이 표창장을 받았던 2012년이든 13년이든 그때는 상장 대장이 아예 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모 씨 행정지원처장이 주장한 일련 번호가 다른 표창장 그리고 직인 대장에 없는 표창장 일련 번호가 다르고 직인 대장에 없다는 이유로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련 번호가 다르고 직인 대장에 없는 표창장이 나오면 그러면 일거에 다 클리어 되는 거죠. 그런 증인들이 앞으로 변호인 측이 피고 측이 신청할 증인 중에 그런 증인이 없을까요? 앞으로 제출할 증거물 중에 그런 증거물이 없을까요? 이미 언론에 보도된 표창장만 해도 여러 건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늘 제목에 따옴표 달려서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를 안 둬도 된다. 그 증언은. 그러면 이제 조교 김모 씨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죠. 아까 이제 3단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의 제출 받는 과정, 그 임의 제출한 당사자가 임의 제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여기서 자격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중에 한 명이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견이 돼요. 자, 그것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럼 포렌식 이미징 작업을 하는데 참관을
보장을 했느냐? 피압수자에게 보장을 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서 추출해낸 증거물들에 대해서 증거 목록을 즉시 교부를 했느냐? 이건 대검 예규에 즉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위법 수집한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우선은 임의 제출할 자격이 있느냐를 보죠. 형사소송법에는 이 임의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세 가지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 제출을 받는 경우에는 소유자이거나 소지자이거나 보관자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강사 휴게실에 있는 하드 컴퓨터 본체 2대가 이 조교 또는 행정지원처장의 소유냐, 또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소지하고 있는 거냐, 갖고 있는 거냐, 또는 보관하고 있는 거냐. 누군가 맡겼다면 소유자가 이것 좀 네가 갖고 있어 하고 맡겼다면 보관자 역할도 되는 거죠. 소지자랑 보관자랑 뭐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자, 그 점에서 볼 때 우선은 이 조교 김 씨가 얘기하기로는 본인이 2019년 3월에 이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 교양학부 조교로 발령이 나서 전임 조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뭐 교수 연구실에 뭐가 있고 뭐 비품 뭐가 있고 이제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서 또는 비품 목록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았는데 강사 휴게실에 대해서는 8개 비품 목록을 받았다고 해요. 책상, 의자, 티테이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런 비품들을 비품 목록으로 관리 대상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컴퓨터 본체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은 바가 없어요. 다만 구두로 들은 것이 저거는 뭐 퇴직한 교수 뭐 건지 하여튼 그러니까 네가 뭐 반납을 할 거면 반납하고 알아서 해.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임 조교도 저 PC가 학교 비품은 아닌데 누구 건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던 거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 김 씨도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은 겁니다. 다만 거기에 여러분 이제 회사 생활하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산일 경우에요. 회사 자산일 경우에 자산이거나 또는 임대 자산일 경우에 자산 코드가 있죠. 자산 코드가 있고 자산이든 뭐 비품일 수도 있고요. 자산 코드가 있고 자산 코드가 입력돼 있는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죠. 대학은 당연하죠. 대학은 더더군다나 당연합니다. 자산 코드, 비품 코드가 있고 비품 코드가 입력돼 있는 그리고 관리 정부 누구 뭐 또 이 취득 일시 막 이런 게 대충 적혀 있죠. 되게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예, 비품 번호 그렇죠. 코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에는 그런 코드가 부여된 바도 없고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비품 목록에도 없었고 학교 비품이나 자산을 입력해 있는 비품이나 자산이 입력돼 있는 이 그 전산 시스템에도 목록이 없는 그래서 전임자 누군가가 쓰던 물건 다시 말하면 개인 물건이었음을 이 조교도 알고 아까 그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던 행정지원처장도 그걸 인정해요. 이거는 학교 비품 아니다. 학교 자산 아니다. 누군가의 개인 물건이다. 근데 누구 건지는 정확히 몰랐다. 이런 거예요. 이 교양학부 건물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요. 내부를.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그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 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어서 뭐 화질은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교양학부 현관으로 들어가는 교양학부 입구입니다. 여기가. 자, 뜩 들어가면은 긴 복도가 보이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 왼쪽에 유리로 되어 있는 이곳이 교양학부 사무실이에요. 보이시죠? 교양학부 사무실. 그리고 복도를 쭉 따라가면 양쪽에 이제 교수 연구실이 쭉 나옵니다. 한 10개 정도 가까이 되죠? 교수 연구실이. 그리고 쭉 따라 들어가다가 이 끝부분에 오른쪽 연구실이 바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본
정경심 교수 연구실입니다. 이곳이 정경심 교수 연구실이고 바로 맞은편이 이 유리로 된 방이 이 강사 휴게실이에요. 강사 휴게실 간판 보이시죠? 122-1번 방이고요. 여기에 이제 입구로 가보시면 이 그 번호키, 번호키가 달려 있어서 이 번호키는 이제 교수나 뭐 강사, 조교들이 다 공유하고 있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요. 그 안에 구성원은 이 끝에 있는 PC는 학교 자산입니다. 본체, 모니터, 키보드, 프린터 자산이고요. 이 왼쪽에 보면 공도 있고 무슨 뭐 공작물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개인 물건. 강사가 됐든 뭐 교수가 됐든 개인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 무슨 운동기구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그쵸? 그리고 옆에 보면 책도 막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놨죠. 이건 다 개인 물건. 교수들이 자기 물건 둘 데 없으면 그냥 여기다가 창고처럼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학교 비품이나 자산이 아니죠. 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사 휴게실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 조교나 교수들은 자기 연구실 있고 사무실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강사들은 외부 강사들은 어디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휴게실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뭐 차 시간 맞추거나 또는 비는 시간에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여기 이제 도어락을 교수, 강사, 조교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들이 이제 자기 물건 어디 치워둘 데 없으면은 여기다 갖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쌓아둔 거예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아둔 거죠. 실제로 이 검찰이 임의 제출받은 컴퓨터 본체 2대도 여러분이 지금 보신 화면처럼 문 열면 문 옆에 이렇게 수북하게 먼지 쌓인 책을 쌓아두듯이 컴퓨터 본체 2대를 이렇게 쌓아뒀던 겁니다. 키보드나 모니터 없이 먼지가 수북한 채로 쌓여 있었다고 해요.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적시되어 있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임의 제출할 신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간 거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조교가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이게 누구 건지 정확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전임 조교한테 인수 받을 때도 누구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뭐 퇴직한 교수님이 두고 간 것 같아. 네가 뭐 반납하려면 반납하고 알아서 해.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던져놓듯이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검찰이 와서 강사휴게실 좀 한번 보자. 그래서 문 열어줘서 보다 보니까 구석에 하드 본체가 두 대가 있네. 저거 뭐냐? 켜봐. 하고 모니터를 연결해서 보니까 딱 켜지다가 뻥 나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다시 옮겨서 사무실에서 이 조교가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교 모니터 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중간에 잠깐 이 모니터가 또 전원이 들어왔답니다. 들어와서 막 이제 파일을 찾던 와중에 검찰이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조국 폴더다. 조국 폴더다. 그러면서 검사가 2명이 왔었는데 나머지는 수사관이고 검사님 빨리 모셔와. 검사님 모셔와. 이 폴더 조국이라고 써있는 폴더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 폴더로 형법, 민법 이런 폴더가 있었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조교가 이 PC가 누구 건지 모르고 또는 검찰도 몰랐을 수 있죠. 인정. 그런데 PC에서 조국이라고 적힌 폴더가 나왔어요. 그럼 누구 겁니까 이 PC? 조교 겁니까? 외부 강사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교수 겁니까? 정경심 교수 거잖아요. 자기 남편의 폴더가 PC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는 정경심 교수의 PC라는 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럼 확인한 이후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정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소유자한테 임의제출 형식을 빌어서 받던지 해야 되는데 연락한 적이 없어요. 정경심 교수한테. 당연히 그 가족 누구한테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거 임의제출 가져가면서요. 검찰이 행정지원처장하고 이 조교한테
이 임의 제출하고 그리고 포렌식 이미징에 참관할지 여부를 기재하는 동의서를 받아갔거든요. 그리고 조교한테 자필 진술서도 받아갔어요. 자필 진술서예요. 자필 진술서라 함은 예를 들어서 이 PC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기 있었고 누구 거며 누가 관리하는 거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필 진술서를 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필 진술서인데 조교가 쓰는 자필 진술서인데 검사가 불러주고 그대로 받았었답니다. 이거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조교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의 제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근데 검사가 그냥 그렇게 써. 그게 맞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은 검사가 컴퓨터 본체를 당신이 내가 조교가 가지고 있었다. 휴게실에 뒀다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검사는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꼭 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거는 비품 대장에도 없고 목록에도 없는데 뭐 반납할 거든 뭐 알아서 해 하고 전임 조교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두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다. 반납하라고 전임 퇴직 교수들 건데 반납을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인수인계를 받았다라고 기재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구두로 들었다는 얘기다. 그랬더니 검사가 인수인계 받았다고 써라. 휴게실에 둔 것과 이 조교가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전임 조교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과 내가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것, 이것의 차이는 검찰이 이 임의 제출 형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이미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그 문제 소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죠, 여러분.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지위를 부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조교가 그랬대요. 아니, 내가 얘기한 것과 검사가 쓰라고 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아니, 아다르고 어다른데 뭐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떡하냐. 응? 반납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거기서 그 사건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 자필 진술서 쓰는 과정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조교가 표현을 합니다. 내가 증언한 것과 진술한 것과 검사가 쓰라고 하는 표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검사가 쓰라는 대로 썼다는 겁니다. 자, 임의 제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포렌식을 해서 이미징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포렌식 하는 단계에서 참관을 해야 돼요, 피합수사가. 참관을 해야 되는데 이 조교한테 이걸 임의 제출 받으면서 참관 여부 확인서를 쓰는데요. 참관 여부를 확인서를 쓰는데 검사가 뭐 차가 우리가 세 대가 있는데 PC 가져가고 하려면은 뭐 차가 좀 거시기 한데 이 조교 보고 당신 차 있냐? 그 차 있다. 그러면 서울 좀 같이 가자. 영주에서 서울이 어딥니까, 여러분? 난 밤운전 못한. 이게 이제 저녁 늦게 끝난 거니까 밤운전 못한다. 그러면은 서울 같이 안 갈 거면 이거 써야 된다. 그러면서 쓰라고 그랬대요, 이 확인서를. 그래서 처장님 이거 써야 되냐 하고 처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처장님도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뭐 내용은 처장이 쓰고 이름은 자필로 본인이 이제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참관할지 여부에 대해서 참관을 안 한다라는 란에 처장이 체크를 해줬답니다. 처장이 체크를 해주면서 너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에 운전하고 그러면 서울 갈 거냐? 서울 안 갈 거잖아. 그냥 안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참관 여부 확인서에 처장이 체크를 하고 처장이 참관하지 않는 걸로 종용을 해서 그렇게 참관하지 않는 걸로 했대요. 정경심 교수에게도 와서 참관할래?
그 변호사나 정경심 교수에 대해 누구한테도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관한 사람 아무도 없이 자기들끼리 포렌식하고 이미징 파일 만든 겁니다. 자, 이 포렌식 참관에 관해서도 문제가 되죠. 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파일을 추출을 해요. 증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저장 매체, 컴퓨터 본체가 증거물이 아니고요. 이걸로 누구 컴퓨터 본체로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이게 증거가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추출해낸 이 전자 파일이 검찰이 증거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뭐 증거 1번부터 막 해가지고 막 몇십 개든 몇백 개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활용할 만한 증거물들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피압수자한테 즉시 이 증거 상세 목록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대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 목록을 제공한 바가 없어요, 검찰이. 무려 5개월 동안. 9월 10일에 압수수색했다고 그래. 이거 임의 제출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9월 10일.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해 넘어가서 1월, 2월. 2월 11일에서야 이 조교와 처장에게 이메일로 목록을 보내줬대요. 근데 그나마도 검찰 측 주장을 되엎듯 하는 이 행정지원처장은 오늘 증인석에서 자기는 그 이메일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고요. 보냈는데 안 열어본 건지 그나마도 안 보내준 건지 모르겠어요. 김조교는 받았다. 그게 2월 11일. 그걸 보내고 수사관이 전화해서 보냈는데 받았냐? 이런 확인 전화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쭈루루루 그냥 목록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은 게 2월 11일이다. 그런데 이 증거 목록은 상세 목록은 피압수사한테 즉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5개월 동안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2월 11일에 왜 했냐? 이미 그 이전에 2월 5일에 3차 공판이 있었거든요. 2월 5일 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에서 이 증거물에 대해서 인부를 해달라. 인정을 할지 부인을 할지 증거 효력을 그걸 재촉을 검사가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변호인 측에서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러저러해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우린 보기 때문에 증거 인부를 안 한다. 왜 위법 수집 증거냐? 임의 제출 과정에 적법하지 않다. 이 주장을 계속 강하게 폈습니다. 2월 5일 공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미 제출된 의견서 등을 통해서 변호인들이 이 임의 제출된 컴퓨터 본체는 위법 수집 증거물이다. 이 주장을 계속 강하게 펴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검사가 뒤늦게서야 2월 11일에 슬쩍 조교한테 또는 처장한테 메일 보내놓고 받았죠. 검찰이 2월 11일에 메일로 보내줬다고 했잖아요. 그 바로 다음날 2월 12일에도 4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재판부 바뀌기 전이에요.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할 당시인데 그 공판에서도 이 얘기가 또 불거졌고요. 그리고 송인권 부장판사가 대검 예규를 언급을 하면서 피압수자한테 증거 상세 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된다.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정보 주체는 정경심 교수죠, 당연히.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았다. 2월 12일에도 재판장이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2월 11일 날 검찰이 마지못해서 이거를 이메일로 동양대 조교와 행정지원처장한테 메일로 보냈는데 그나마 자기들이 5개월 동안 대검 예규를 위반하면서 제공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변호인 측에서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그거 땜빵하느라고 메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전부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바로 그 본체를 임의 제출한 조교가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변호인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